방학 동안 옛날에 데미안과 그 어머니가 살던 집을 한번 찾아갔다. 나이든 부인이 정원을 오가고 있기에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이 집이 그녀의 소유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데미안 가족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그들을 또렷이 기억했다. 하지만 지금 어디 사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나의 관심을 알아차리고는 나를 집 안으로 데려가서 가죽 장정의 앨범을 가져다가 데미안의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녀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한데 그 작은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고 말았다. 그것은 내 꿈속의 모습이었다. 그녀였다. 키가 큰 거의 남성적인 여인의 모습. 아들과 비슷한 모성의 모습을 지닌 엄격함과 깊은 정열을 드러낸 아름답고 유혹적인, 아름답고 다가갈 수 없는 데몬이며 어머니, 운명이며 연인이었다. 바로 그녀였다. 내 꿈속의 모습이 지상에 살아있음을 알았을 때 사나운 경이로움이 나를 꿰뚫고 지나갔다. 그런 모습의 여자, 내 운명의 생김새를 지닌 여자가 있다. 그녀는 어디 있나? 어디에? 그녀는 바로 데미안의 어머니였다. 곧이어 나는 여행을 떠났다. 이상한 여행이었다. 쉬지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 이곳저곳 옮겨 다녔다. 언제나 그 여인을 찾으면서 그녀를 떠오르게 하는, 그녀를 연상시키는, 그녀와 비슷한 모습들만 만나는 날도 있었다. 뒤엉킨 꿈에서처럼 나는 그런 모습들에 이끌려 낯선 도시의 골목길들로, 기차역으로, 열차칸으로 따라갔다. 또 어떤 날들은 아무리 찾아도 헛일임을 똑똑히 깨닫기도 했다. 그러면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느 공원이나 호텔의 정원, 대합실 같은 데 주저앉아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있는 그 모습을 생생히 살려내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 모습은 이제 수줍음을 타서 재빨리 도망쳐버렸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차를 타고 모르는 풍경을 지나가는 동안 한 15분쯤 조는 게 고작이었다. 한 번은 취리에서 어떤 여자가 나를 따라왔다. 아름다웠지만 약간 뻔뻔스러운 여자였다. 나는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마치 그녀가 공기이기라도 하듯 지나쳐버렸다. 단 1시간이라도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두느니 차라리 당장 죽고 싶었다. 내 운명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이제 그 시련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초조함에 미칠 것만 같았다. 한 번은 어떤 기차역에서, 아마도 인스부르크였던 것 같은데, 방금 출발한 기차의 창가에서 그녀를 연상시키는 모습을 보았다. 그 뒤로 며칠 동안이나 불행했다. 그러곤 갑자기 그 모습이 다시 밤의 꿈속에 나타났다. 나는 부끄럽고도 황폐한 마음으로 내 무의미한 추적에서 깨어나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몇 주 뒤에 H대학교에 등록했다. 내겐 모든 것이 실망이었다. 내가 수강하는 철학사 강의는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태도만큼이나 실체가 없고 무슨 공장 제품 같았다. 모두들 틀에 박힌 듯이 똑같이 행동했다. 소년 같은 얼굴들 위에 나타난 들뜬 즐거움은 마음 아프게도 공허하고 기성품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자유로웠고 나의 하루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교회의 낡은 집에 조용히 살며 책상 위에는 니체의 책 몇 권을 올려놓았다. 나는 니체와 함께 살면서 그의 영혼의 고독을 느꼈고 그를 쉴 새 없이 몰아간 운명을 냄새맡고 그와 함께 고통받았으며 또 그토록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늦은 저녁 가을바람을 맞으며 도시를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면 술집에서 대학생 동아리의 노랫소리가 울려나오곤 했다. 열린 창으로 담배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나오고 거대한 파도와 같은 노래가 크고도 우렁차게 그러나 활기도 생기도 없이 획일적으로 흘러나왔다. 어느 거리 모퉁이에 서서 술집 두 군데에서 정확히 훈련된 청춘의 명랑함이 밤으로 뿜어져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디에나 함께하기, 어디에나 함께 앉기, 어디에나 운명을 내려놓고 따스한 패거리 속으로 도망치기 뿐이었다. 내 뒤에서 두 사내가 천천히 다가와 나를 지나쳐갔다. 그들의 대화 일부가 들렸다. 흑인촌에 있는 젊은이들의 집과 똑같지 않소? 그중 한 명이 말했다. 모든 게 딱 들어맞아. 심지어 문신조차 유행이라오. 보시오. 이게 젊은 유럽이오.
그 목소리는 내게 놀라운 경고음을 보냈다. 아는 목소리다. 나는 어두운 골목길로 두 사람을 따라갔다. 한 명은 키가 작고 우아한 일본인이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미소 짓는 그의 누런 얼굴이 빛났다. 그때 다른 이가 말을 이었다. 그거야 당신네 일본도 사정이 더 낫진 않을 겁니다. 패거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드물죠. 여기도 몇몇 있기는 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즐거운 놀라움으로 나를 꿰뚫고 지나갔다. 말하는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데미안이었다. 바람이 부는 밤에 어두운 골목길로 그와 일본인을 뒤쫓아가면서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데미안의 목소리가 내는 울림을 즐겼다. 그 목소리는 옛날의 말투 그대로 옛날의 아름다운 확고함과 침착함을 간직한 채 나를 지배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이젠 모든 게 좋다. 그를 찾아낸 것이다. 일본인은 교회의 거리 끝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데미안은 길을 되돌아 걸어왔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선 채 거리 한가운데서 그를 기다렸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내게로 다가오는 그를 보았다. 밤색 비옷을 걸치고 가느다란 지팡이를 팔에 걸치해 반듯하고 유연한 태도로 걸어왔다. 절도 있는 걸음걸이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며 내 바로 앞까지 다가와서는 모자를 벗고 단호한 입과 너른 이마에 독특한 명랑함을 지닌 옛날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었다. 데미안! 내가 외쳤다. 그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니까 너구나 싱클레어? 너를 기다리고 있었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어? 정확히는 몰랐지만 분명 그러길 바랬지. 오늘 저녁에야 비로소 널 보았어. 우리를 한참이나 따라왔으니까. 그럼 나를 곧바로 알아보았단 말이야? 물론이지. 넌 변했지만 그래도 표를 지니고 있으니까. 표라고? 대체 무슨 표? 네가 아직 기억한다면 옛날에 우린 그걸 카인의 표라고 불렀지. 그건 우리의 표야. 넌 그 표를 언제나 지니고 있었어. 그래서 난 너와 친구가 되었고 지금은 그게 더욱 뚜렷해졌네. 난 몰랐어. 아니면 알고 있었나? 언젠가 네 모습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나와도 닮아서 깜짝 놀랐거든. 그게 그 표인가? 그게 표야. 네가 오다니 좋구나.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머니? 어머니도 여기 계셔? 하지만 어머닌 나를 전혀 모르실 텐데. 오, 알고 계셔. 네가 누군지 내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아보실걸? 넌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지. 아, 몇 번이나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잘 되지 않았어. 얼마 전부터 널 다시 만날 거라고 느끼고는 있었지만 날마다 그러길 고대했어. 그는 내 팔짱을 끼고 나와 함께 걸었다. 그에게서 평온함이 흘러나와 내게로 스며들었다. 우리는 곧 옛날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창시절, 견질의 수업, 그리고 방학 때의 저 불행한 만남을 기억해냈다. 다만 우리 사이를 맨 처음 가장 가까이 이어준 프란츠 크노머 이야기만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다.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상하고도 예감에 가득 찬 대화에 깊이 빠져들었다. 데미안이 저 일본인과 나눈 대화와 비슷한 대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였다. 거기서부터 거리가 먼 듯 보이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지만 데미안의 말에서 그 이야기는 내적인 맥락으로 연결되었다. 그는 유럽의 정신과 이 시대의 징표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디서나 연합과 패거리 짓기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와 사랑은 어디에도 없다. 대학생 연합과 합창 동아리부터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단체는 강박감에 의해 형성되고 두려움과 공포와 당혹감에서 나온 공동체로서 그 내면은 부패하고 늙었으며 거의 붕괴에 이르렀다고 했다. 함께한다는 건 데미안이 말했다. 아름다운 일이지. 하지만 지금 사방에서 번성하고 있는 건 아름다운 게 아니야. 아름다운 함께하기는 개인들의 상호 이해에서 새로 생겨나게 될 거야. 그리고 한동안 세계를 변화시키겠지. 지금 사람들의 함께하기란 그냥 패거리 짓기일 뿐이야. 사람들은 서로가 두려워서 서로에게로 도망치는 거지. 신사들은 신사들끼리,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끼리,
학자들은 학자들끼리 말이지. 그럼 그 사람들은 어째서 두려워하느냐? 인간은 자기 자신과 하나가 아닐 때만 두려움을 갖는 법이야.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모르는 존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인 거야. 그들은 모두가 제 삶의 법칙이 이제 더는 맞지 않음을, 자기들이 낡은 규범에 따라 살고 있음을 느끼지. 그들의 종교도 도덕심도 그 무엇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는 어울리지 않아. 100년이 넘도록 유럽은 그냥 대학 공부를 하고 공장이나 세웠을 뿐이야. 그들은 한 인간을 죽이려면 화약 몇 그램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지. 하지만 신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고 1시간 동안을 어떻게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는지도 몰라. 대학생 주점들을 한번 살펴봐. 아니면 부자들이 가는 유흥의 장소들을. 희망이 없어. 친애하는 싱클레어? 이런 모든 것에서 명랑한 것이 나올 순 없지. 이렇게 두려워서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악의에 가득 차 있어. 아무도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지. 그들 모두가 이제 더는 이상이 아닌 이상에 매달리면서 누군가 새로운 이상을 내놓기만 하면 그를 돌로 쳐 죽이지. 대립들이 있다는 게 느껴져. 그 대립들이 올 거야. 내 말을 믿어. 머지않아 나타날 거다. 물론 그런 세계들이 개선하진 못해. 노동자들이 공장주를 때려 죽이거나 러시아와 독일이 서로 총을 쏜다고 해도 그냥 소유주만 바뀌고 말 거야. 그렇다고 그게 아무 소용없는 것은 아니야. 그건 오늘날의 이상들이 가치가 없음을 보여줄 거다. 석기시대의 신들을 제거해 주겠지. 지금 이 세계는 죽을 거야. 무너질 거라고. 그럴 거야. 그럼 우린 어떻게 되지? 내가 물었다. 우리? 아마 우리도 함께 무너지겠지? 우리 같은 사람도 때려 죽일 테지. 다만 우리는 그걸로 끝장나진 않아. 우리에게서 남은 것 또는 우리 중 살아남은 자들 주변으로 미래의 의지가 모여들겠지. 인류의 의지가 드러나겠지. 우리 유럽이 한동안 기술과 학문의 박람회에서 소리쳐 부르짖던 인류의 의지 말이야. 그 다음엔 그 인류의 의지라는 게 오늘날의 공동체, 국가와 민족, 협회와 교회들과는 절대로 같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겠지. 자연히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각 개인 안에 쓰여 있어. 너와 내 안에 말이야. 그건 예수 안에 그리고 니체 안에 쓰여 있었어. 현재의 공동체들이 무너지면 유일하게 중요한 그런 흐름들을 위한, 물론 그 흐름들은 매일 다르게 보일 테지만 공간이 생겨나겠지. 우리는 늦은 시간에 강변에 있는 어떤 정원 앞에서 멈췄다. 우린 여기 살아. 데미안이 말했다. 조만간 한번 와. 우린 너를 몹시 기다리고 있거든. 나는 서늘해진 밤에 기쁜 마음으로 먼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도시 여기저기서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떠들어대며 비틀거렸다. 나는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즐거움의 방식과 나의 고독한 삶 사이에 존재하는 대립을 이미 자주 느꼈다. 때로는 결핍의 감정으로, 때로는 조소를 품은 채로. 하지만 그런 일이 나와는 얼마나 상관없는지, 이 세계가 내게는 얼마나 멀리 사라져버렸는지를 오늘처럼 평온하고도 은밀한 힘을 품은 채 느낀 적은 없었다. 고향 도시의 관리들이 생각났다. 늙고 기품 있는 신사들. 마치 지복의 낙원에 대한 추억처럼 선술집에서 보낸 대학 시절의 기억들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 사라져버린 자유의 향수를 지닌 채 시인들이나 낭만주의자들이 어린 시절에 바치던 것과 같은 숭배를 학창시절의 추억에 바치는 사람들이었다. 어디서나 똑같았다. 어디서나 그들은 자유와 행복을 저 과거에서만 찾았다. 자신의 본래의 책임이 생겨날까봐, 자신의 본래의 길을 가라는 경고를 받을까봐 두려워서였다. 몇 년 동안 퍼마시며 즐겁게 살다가 안전을 찾아 기어들어가서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엄격한 신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 주변은 썩어빠지고 게을렀다. 그래도 대학생들의 이런 어리석음은 수많은 다른 일들보다는 덜 어리석고 덜 나쁜 일이었다. 그러나 외떨어진 나의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이런 생각들은 몽땅 사라져버렸다. 나의 온 생각은 기대에 차서 이 하루가 내게 베풀어준 거대한 약속에 매달렸다. 원하기만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데미안의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
대학생들이야 술판을 버리고 얼굴에 문신을 하라지. 세상이야 썩어 빠져서 붕괴를 기다리라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오직 내 운명이 새로운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기만을 고대했다. 아침 늦게까지 푹 잤다. 새로운 날이 축제일처럼 밝아왔다. 어린 시절의 크리스마스 축제 이후로는 오랫동안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깊은 내면은 불안감으로 가득했지만 두려움은 전혀 없었다. 내게 중요한 날이 밝았음을 느꼈다. 그리고 주변의 세계가 변했음을 느꼈다. 기대에 넘치고 관련성이 풍부해지고 장엄해진 것이다. 나직이 내리는 가을비도 아름답고 고요했으며 진지하고 즐거운 음악으로 가득 찬 축제일 같았다. 바깥 세계가 처음으로 나의 내면 세계와 순수하게 일치하는 울림을 냈다. 이제야 영혼의 축제일이고 이제야 살만한 가치가 있었다. 골목의 그 어떤 집, 어떤 창문, 어떤 얼굴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모습 그대로였고 일상적이고 습관이 된 공허한 얼굴이 아니라 기대에 찬 자연이었다. 모든 것이 경외심이 가득 차서 운명을 각오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나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큰 축제일의 아침에 세상을 그렇게 보았다. 이 세상이 여전히 그토록 아름다울 수 있음을 그동안 알지 못했다. 나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여 살면서 저 바깥 세상을 향한 감각을 잃어버렸음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빛나는 색채를 잃어버린 것이 어린 시절의 상실과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고, 또 이런 고운 광채를 포기해야만 영혼의 자유와 어른스러움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다. 이제야 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파묻힌 채 어두워져 있었을 뿐임을 알고 황홀해졌다. 자유롭게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행복을 포기하고 나서도 여전히 빛나는 세상을 볼 수 있고 어린이처럼 바라볼 때 느끼는 내면의 전율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지난밤에 막스 데미안과 헤어진 장소인 교회의 정원을 다시 찾아갈 시간이 되었다. 비에 젖어 잿빛이 된 키 큰 나무들 뒤로 밝고 아늑한 작은 집 한 채가 감추어져 있었다. 커다란 유리벽 뒤에는 꽃을 피운 키 큰 관목들이 있었고 반짝이는 창문들 너머로 어두운 실내 벽들에 붙은 그림과 서가들이 보였다. 현관문을 지나자 곧바로 난방이 된 작은 홀에 이르렀는데 말수가 적은 늙은 흑인 하녀가 흰 앞치마를 두른 채 나를 그곳까지 안내하고는 외투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나를 홀에 혼자 남겨두었다. 나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 순간 나는 내 꿈속 한가운데 있었다. 문 위쪽의 어두운 목재 벽에는 검은 유리 액자 안에 내가 잘 아는 그림이 걸려 있었다. 세계라는 알에서 벗어나고 있는 황금빛 샘의 머리를 한 나의 새 그림이었다.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아 멈춰섰다. 마치 이 순간 내가 여태껏 행하고 체험한 모든 것이 답이 되고 실현이 되어 내게로 돌아온 듯 마음이 기쁘고도 아팠다. 수많은 모습들이 번개처럼 내 영혼을 스쳐 지나갔다. 현관문 아치 위에 낡은 돌 문장이 있는 고향의 아버지 집, 그 문장을 그리는 소년 데미안, 원수인 크로모의 못된 굴레에 매여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소년인 나. 김나지움 학생의 작은 방, 조용한 책상에서 동경의 새를 그리는 청년이 된 나. 스스로의 실들로 짠 그물에 얽혀든 영혼, 그리고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일이 내 안에서 다시 울리고 내 안에서 긍정되고 답변을 받고 좋다고 인정받았다. 축축해진 눈으로 내 그림을 보면서 나 자신을 읽었다. 그때 눈길이 아래로 떨어졌다. 새 그림 아래 열린 문에 검은 옷을 입은 키 큰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였다. 나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아름답고 기품이 있는 이 여인은 아들과 비슷하게 시간도 나이도 없이 영적인 의지가 충만한 얼굴로 내게 친절한 미소를 보냈다. 그녀의 눈길은 시련이고 그녀의 인사는 귀향이었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향해 두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힘차고도 따뜻한 손으로 내 두 손을 붙잡았다. 당신이 싱클레어군요. 곧바로 알아보았어요. 어서 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깊고도 따스했고 나는 달콤한 포도주처럼 그 목소리를 마셨다. 이제 눈을 들고 그녀의 고요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속을 헤아릴 수 없는 그 검은 눈을, 무르익은 싱싱한 입술을, 표가 찍힌 당당하고 탁 트인 이마를. 얼마나 기쁜지요. 나는 말하며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평생 동안 헤매기만 하다가 이제야 집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처럼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절대로 집에 돌아오진 못하죠. 그녀가 상냥하게 말했다. 하지만 친근한 길들이 서로 마주치는 곳에서는 온 세상이 잠시 고향처럼 보이는 법이에요.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오는 도중에 느꼈던 것을 말했다. 그 목소리와 그 말들은 아들의 그것과 매우 비슷하면서도 사뭇 달랐다. 모든 것이 더욱 성숙하고 더욱 따뜻하고 더욱 자명했다. 하지만 막스가 옛날에 그 누구에게도 소년의 인상을 주지 않았던 것만큼이나 그의 어머니도 다 자란 아들을 둔 어머니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얼굴과 머리카락의 어린 기운은 그토록 젊고도 사랑스러웠고 황금빛이 도는 피부는 그토록 팽팽하고 주름살이 없었으며 입술은 그토록 피어나는 듯했다. 그녀는 내 꿈속에서보다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 곁에 있음은 사랑의 행복, 그녀의 눈길은 충족이었다. 이것이 내 앞에 펼쳐진 내 운명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더는 엄격하지 않고 더는 고독하지도 않았다. 아니, 성숙하고도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어떤 맹세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의 목적지에 길의 높은 자리에 도달한 것이다. 그곳에서부터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 다음 길이 멀고도 당당한 모습을 드러내는 곳. 가까운 행복의 나무 우듬지들이 그늘을 만들고 가까운 온갖 즐거움의 정원들이 시원한 휴식을 주는 곳. 나야 어찌되든지 이 세상에서 이 여인을 안다는 사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이마시고 그녀 가까이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그녀가 내게 어머니, 연인, 여신, 그 무엇으로든 그녀만 있다면. 나의 길이 그녀의 길에 가깝기만 하다면야. 그녀는 내가 그린 샘의 그림을 가리켰다. 당신은 저 그림으로 우리 막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주었죠. 그녀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리고 나한테도. 우린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림이 왔을 때 우린 당신이 우리에게 오는 길임을 알았죠. 당신이 어린 소년이던 시절에 싱클레어,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소년 하나가 이마에 표를 지니고 있어. 걔는 내 친구가 될 거야. 그게 당신이었죠. 당신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믿었죠. 언젠가 당신이 방학 때 집으로 돌아와서 막스를 다시 만난 적이 있어요. 16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막스가 내게 그 이야기를. 내가 말을 끊었다. 오, 막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요. 그때는 가장 비참한 시간이었는데. 그래요. 막스가 이렇게 말했죠. 이제 싱클레어는 가장 힘든 일을 앞두고 있다고. 한 번 더 사람들과의 교제로 도피하려 하고 심지어 술집을 돌아다니는 애가 되었다고요. 하지만 아마 안 될 거라고. 그의 표는 가려졌지만 그것이 속에서 타오를 테니까. 그렇지 않았나요? 오, 물론이죠. 그랬어요. 꼭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베아트리체를 발견했고 마침내 다시 어떤 길 안내자가 내게로 왔죠. 이름이 피스토리우스예요. 그제야 어째서 나의 소년 시절이 그토록 막스에게 얽매여 있었는지, 어째서 그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지 똑똑히 알게 되었죠. 친애하는 부인, 사랑하는 어머니. 나는 당시 목숨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하곤 했죠. 길이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녀는 공기처럼 가볍게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태어나는 일은 언제나 어렵죠. 당신도 알죠? 새는 알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애쓴다는 걸. 돌이켜 물어보세요. 길이 그토록 어려웠던가? 오직 어렵기만 했던가? 아름답기도 하지 않았던가? 당신은 그보다 더 아름답고 더 쉬운 길을 알 수 있었을까요? 나는 머리를 저었다. 어려웠어요. 나는 잠결에서처럼 중얼거렸다. 꿈이 나타나기까진 어려웠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를 꿰뚫듯이 바라보았다. 그렇죠. 누구나 자신의 꿈을 찾아내야죠. 그러면 길이 쉬워져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꿈은 없어요. 지난 꿈을 밀어내고 새로운 꿈이 나타나죠. 그 어떤 꿈도 꼭 붙잡으려 해서는 안 돼요. 나는 마음 깊이 놀랐다. 이건 벌써 경고일까? 벌써 저항인가?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그녀의 안내를 받을 테고 목적지에 대해 묻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내 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그게 영원하기를 바라죠. 내 운명이 새 그림 아래서 나를 어머니처럼 연인처럼 맞아들였어요. 나는 내 운명에 속하죠. 그 누구에게도 아니고. 그 꿈이 당신의 운명인 한 거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녀가 진지하게 확인해 주었다. 어떤 슬픔이 나를 사로잡았고 이 마법의 순간에 죽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나타났다. 눈물이. 끝도 없이 오랫동안 나는 울지 않았었는데 눈물이 안에서 쉴 새 없이 솟구쳐 올라와 나를 압도함을 느꼈다. 그녀에게서 격하게 몸을 돌려 창가로 가서 멀어버린 눈으로 화분의 꽃 너머를 바라보았다.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장자리로 포도주가 넘쳐흐르는 잔처럼 다정함이 가득하고도 침착한 목소리였다. 싱클레어, 당신은 아이예요. 당신의 운명은 당신을 사랑하죠. 당신이 충실하기만 하다면 운명은 언젠가 당신이 꿈꾸는 대로 완전히 당신 것이 될 거예요. 나는 마음을 억누르고 그녀에게로 다시 얼굴을 돌렸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나에겐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얼마 안 되는 가까운 친구들이죠. 그들은 나를 에바 부인이라 불러요. 당신도 좋다면 나를 그렇게 부르도록 해요. 그녀는 나를 문으로 데려가서 문을 열고는 정원을 가리켰다. 저 밖에서 막스를 만날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이 흔들려 높은 나무들 아래 멍하니 서 있었다. 여느 때보다 더 깨어있는 상태인지 더 꿈속 같은지 알 수가 없었다. 나뭇가지에서 가벼운 빗방울이 떨어졌다. 나는 강변을 따라 널리 펼쳐진 정원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마침내 데미안이 보였다. 그는 탁 트인 정자에서 우통을 벗어젖힌 채 거기 매달린 샌드백 앞에서 권투 연습을 하는 중이었다. 나는 놀라서 멈춰섰다. 데미안은 멋진 모습이었다. 넓은 가슴, 단단하고 사내다운 머리, 탄탄한 근육들이 부풀어 오른 치켜든 팔뚝이 강하고도 튼실했다. 엉덩이와 어깨와 팔의 관절에서 동작들이 장난치는 샘물처럼 솟아나왔다. 데미안! 내가 외쳤다.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거야? 그가 즐겁게 웃음을 터뜨렸다. 연습하지. 그 작은 일본인과 권투를 하기로 약속했거든. 그 친구는 고양이처럼 잽싸고 물론 고양이만큼 음험하지. 하지만 나를 이기진 못할걸. 내가 그에게 빚진 아주 사소한 굴욕이 있어. 그는 셔츠와 재킷을 입었다. 너 벌써 어머니를 만났구나? 그가 물었다. 응, 데미안. 얼마나 멋진 분인지. 에바 부인. 그 이름이 아주 잘 어울려. 그분은 모든 존재의 어머니 같아. 그가 한순간 생각에 잠겨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너 벌써 그 이름을 아는 거야? 자랑스러워해도 되겠다, 녀석. 어머니가 만나자마자 그 이름을 알려준 사람은 네가 처음이거든. 이날부터 나는 아들이며 형제처럼 또한 애인처럼 그 집을 드나들었다. 내 뒤로 대문을 닫으면서 그렇다. 멀리서 정원의 높은 나무들이 보이기만 해도 벌써 나는 마음이 풍요롭고 행복했다. 바깥에는 현실이 있었다. 거리와 집, 사람과 여러 가지 시설, 도서관과 강의실들이 있었지만 이 안에는 사랑과 영혼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동화와 꿈이 살았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자주 생각과 대화를 통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았는데 다만 다른 영역에서 살았을 뿐이다.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어떤 경계를 통해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는 방법이 다름으로써만 나뉘어 있었다. 우리의 과제는 세상에 하나의 섬을 보여주는 것, 어쩌면 하나의 모범으로 적어도 다른 가능성을 알리는 존재로 사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고독한 사람이던 나는 완전한 고립을 맛본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공동체를 알게 되었다. 이제 다시는 행복한 사람들의 식탁으로 즐거운 사람들의 축제로 돌아가기를 갈망하지 않았다. 이제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아도 질투와 향수가 나를 덮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표를 지닌 사람들의 비밀을 전수받았다. 표를 지닌 우리는 세상의 눈에는 기묘하고 심지어 돌았으며 위험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건 어쩌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다. 우리는 이미 깨어난 사람들,
또는 깨어나는 도중의 사람들이었다. 우리의 열망은 점점 더 완전한 깨어 있음을 향했다. 그에 반해 다른 사람들의 열망과 행복 찾기는 자신들의 의견, 자신들의 이상과 의무, 자신들의 삶과 행복을 점점 더 패거리의 그것에 밀착시키는 일로 향했다. 그곳에도 열망이 있고 그곳에도 힘과 위대함이 있었다. 하지만 표를 지닌 우리는 자연의 의지란 새로운 존재를, 개인과 미래의 존재를 향한다고 여기는 데 반해서 다른 사람들은 지속의 의지 속에서 살았다. 그들에게 인류는 그들도 우리처럼 인류를 사랑했다. 완성된 것, 그래서 유지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었다. 우리에게 인류는 먼 미래였다. 우리 모두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도중에 있으며 그 미래의 모습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 법칙은 그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았다. 에바 부인, 막스, 그리고 나 말고도 우리 모임에는 가깝거나 먼 매우 다양한 종류의 탐구자 몇 명이 더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특별한 오솔길을 걸으며 특수한 목적을 지니고 특별한 의견과 임무들에 붙잡혀 있었다. 그들 중에는 점성술사와 카발라 추종자, 또 톨스토이 백작 추종자도 있었다. 온갖 섬세하고 수줍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 새로운 종파의 추종자, 인도 요가 수행자, 채식주의자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모든 사람과 우리는 각자가 다른 사람의 비밀스러운 삶의 꿈에 주목한다는 점 말고는 그 어떤 정신적인 공통점도 없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과 조금 더 가까웠는데 이들은 인류가 과거의 신들과 새로운 소망의 모습들을 탐색하던 것을 추적하는 사람들로 그들의 연구는 때때로 내 친구 피스토리우스의 연구를 연상시키곤 했다. 그들은 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옛날 언어로 된 텍스트들을 번역해주고 옛날의 상징들과 제의들을 그린 그림들을 보여주고 또한 지금까지 인류가 가졌던 이상들 전체가 무의식적인 영혼의 꿈들로 이루어졌음을 가르쳐 주었다. 이런 꿈에서 인류는 미래의 가능성들에 대한 온갖 예감들을 더듬더듬 쫓았다. 그렇게 우리는 옛날 세계에 천의 머리를 한 기이한 신들의 무리를 헤집으며 그리스도교의 방향 전환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이르렀다. 고독한 신자들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고 민족에서 민족으로 종교들이 이동한 일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수집한 모든 것에서 우리 시대와 현재의 유럽에 대한 비판이 나타났다. 현재의 유럽은 엄청난 수고를 들여 인류에게 새롭고 강력한 무기들을 만들어냈지만 결국은 울부짖으며 정신의 황폐 상태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다. 유럽은 전 세계를 얻었지만 거기 정신이 팔려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특정한 희망과 치유 이론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유럽을 개종시키려는 불교도들, 톨스토이 추종자들,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작은 그룹을 이룬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었지만 이런 이론들을 상징적인 모습이라고만 받아들였다. 이마에 표를 지닌 우리에게는 미래의 형성을 걱정하는 일이 의무가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신앙, 그 모든 치유 이론이 처음부터 쓸모가 없고 죽은 것이었다. 우리 각자가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일, 자신 안에서 작동하는 자연의 소질에 완전히 어울리게 되어 자연의 의지에 맞게 사는 일, 불확실한 미래가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든 그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일만이 우리의 의무이며 운명이라고 느꼈다. 왜냐하면 새로운 탄생과 현존하는 것의 붕괴가 눈앞에 다가와 이미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은 말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 감정에 뚜렷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데미안은 이따금 이렇게 말하곤 했다. 무엇이 다가올지 미리 생각할 수는 없어. 유럽의 영혼은 끝없이 오래 사슬에 묶여있던 짐승이야. 그게 풀려나면 그 최초의 움직임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수는 없어. 사람들이 그토록 오래 두고두고 없다고 거짓말하고 마비시켜온 이 영혼의 진짜 공군이 드러나는 날이면 온갖 길과 우회로도 아무 소용이 없지. 그럼 우리의 날이 오는 거지. 사람들에겐 우리가 필요할 거야. 안내자나 새로운 입법자로서가 아니라 우린 이제 새로운 법을 경험하진 못해. 함께 가다가 운명이 부르는 곳에서 멈춰설 각오가 된 사람으로서 말이지. 봐.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상이 위협을 받으면 믿을 수 없는 일도 해낼 각오가 되어 있어. 하지만 새로운 이상이 새롭고도 어쩌면 위험한 엄청난 성장의 움직임이 문을 두드리면 거기엔 아무도 없지. 우리는 그럴 때 거기 있다가
함께 가는 극소수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러라고 우린 표를 지닌 거니까. 두려움과 증오를 불러일으키면서 당시 사람들을 좁은 목가적 생활에서 위험한 너른 세상으로 몰아가도록 카인이 표를 지녔던 것처럼 말이지. 인류의 걸음에 영향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운명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기에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던 거지. 그건 모세나 붓다에게, 나폴레옹이나 비스마르크에게 모두 해당되는 말이야. 그가 어떤 파도를 위해 봉사할지, 어떤 극단의 지배를 받을지는 그 자신의 선택이 아니야. 비스마르크가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이해하고 그들 편을 들었다면 그는 영리한 사람이었을 테지만 운명의 사람은 아니었을 거야. 나폴레옹도 그렇고 카이사르도 로욜라도 모두가 그래. 그걸 언제나 생물학적으로 발전사적으로 생각해야만 해. 지구 표면의 격변이 물속에 사는 동물을 육지로, 육지에 사는 동물을 물속으로 몰아붙였을 때 운명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었던 표본들은 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일을 완수하고 새롭게 적응하여 자기들의 종을 구원할 수 있었지. 이런 표본들이 전에 자기들 종에서 기존의 것을 지키는 보수주의자로 뛰어난 존재였는지 아니면 괴짜이며 혁명가로 뛰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들은 각오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의 종을 새로운 발전으로 이끌어 구원한 거야. 우린 그걸 알지. 그러니 우리도 각오를 하려는 거야. 이런 대화에는 에바 부인도 종종 동참했지만 직접 이런 식의 이야기에 끼어들진 않았다. 그녀는 우리 가운데 누구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을 위해 그 자리에 있었다. 신뢰와 이해로 가득한 경청자이자 메아리였다. 모든 생각이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에게로 되돌아가는 듯했다. 그녀의 곁에 앉아 이따금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를 둘러싼 성숙함과 영혼의 분위기를 함께 누르는 일이 내게는 행복이었다.